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짬과 계급을 전부 뛰어넘는 실력자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귀신 잡는 해병대와 육군의 별이 만나 벌어지는 역대급 기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포천의 하늘은 익숙한 잿빛이었다. 수십 년간 포성과 화약 연기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특유의 색.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승진훈련장의 아침은 원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전차 기동음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거대한 훈련장을 가로지르는 비포장도로 위로 먼지가 뿌옇게 일었고 막 도착한 검은색 관용 세단 몇 대가 차례로 사령부 본청 앞에 멈춰섰다. 오늘은 앞으로 몇 주간 펼쳐질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날이었다. 훈련에 참가하는 각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지휘관의 결심을 채점할 평가관 그룹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합동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차에서 내린 것은 누가 봐도 해병대 장교임을 알 수 있는 2명의 사내였다. 떡 벌어진 어깨와 칼날처럼 다려진 전투복, 그 위로 완벽하게 각을 잡은 팔각목까지. 해병대 제1수색대대를 이끌고 있는 오태식 대령과 그의 오랜 전우이자 라이벌인 황정필 대령이었다. 쉰을 간 넘긴 오 대령의 얼굴에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부터 동남쪽 포항의 모래바람까지 대한민국 해병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필승. 먼저 와 계셨습니까? 필승. 오 대령도 방금 도착했나 보군. 두 사람은 짧고 강렬한 구호와 함께 거수 경례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경례에는 수십 년간 다져진 해병으로서의 자부심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묻어났다. 이번에도 육군놈들 훈련장에 오려니 온몸이 근질근질합니다. 흙먼지 날리는 것만 봐도 갑갑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고무보트 한번 타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말입니다. 황정필 대령이 너스레를 떨며 주변을 훑어봤다. 그의 말에는 해병대 특유의 타군에 대한 미묘한 경쟁 심리가 배어 있었다. 육군, 해군, 공군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지만 그들에게 적군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언제나 육군이었다. 황 대령, 여기선 말 조심하게. 저기 양복 입은 국방부 나리들도 보이고 별들도 여러 동 모양이야. 오태식 대령이 짐짓 점잖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 역시 즐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런 종류의 신경전은 전투만큼이나 익숙한 일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독하다는 훈련을 이겨내고 해병대 대령이라는 자리까지 오른 자신들의 능력과 경력에 대한 믿음이 하늘을 찔렀다. 브리핑이 열릴 대강당으로 들어서자 이미 여러 군종의 장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짙은 녹색의 육군 전투복, 푸른색의 해군 정복, 그리고 하늘색 공군 약복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의 축소판이었다. 오 대령과 황 대령은 자연스럽게 가장 앞자리로 향했다. 그들의 계급과 경력은 그럴 자격이 충분했다. 그때였다. 강당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심코 문 쪽으로 향했다가 이내 의아함으로 바뀌었다. 들어온 사람은 육군 전투복을 입은 장교였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30 중후반으로 보이는 나이, 전투복이 조금 헐렁해 보일 정도로 마른 체형.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여군이라는 사실이었다. 강하늘 중령. 그녀의 이름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감정을 읽기 힘든 차분한 눈빛.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비어있는 좌석을 찾아 조용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등 뒤로 맨 작은 전술 배낭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녀의 몸에 밀착되어 있었다. 중령? 저 나이에 중령이라 육사 출신인가 보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젊은 거 아닌가? 황정필 대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의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여군이 그것도 저렇게 젊은 나이에 중령 계급을 달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 평가관으로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는 못마땅했다. 행정이나 정운 병과겠지. 요즘은 여군 우대 정책이다 뭐다 해서 진급도 빠르다고 하더군.
저런 사람이 뭘 평가하겠다는 건지. 오태식 대령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전투와 여군은 쉽게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었다. 특히 자신들처럼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훈련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들에게 강중령의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잘못 들어선 배우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강하늘 중령은 그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그리고는 훈련 개요가 담긴 파일을 열어 스크린에 띄워진 상황도와 비교하며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중력은 마치 두꺼운 방탄 유리 같아서 주변의 소음이나 편견이 전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듯 보였다. 잠시 후 단상 위로 작전사령부 소속의 장성급 장교가 올라서면서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충성. 지금부터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평가관 그룹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렁찬 경내 구호와 함께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스크린에는 이번 훈련의 목표와 시나리오, 그리고 평가관들의 임무가 차례로 나타났다. 훈련은 가상의 적이 서해안으로 기습 상륙하여 수도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격퇴하는 우리 군의 연합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평가관 여러분은 이번 훈련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각 부대의 전투력을 가장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식별하여 우리 군의 전투력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성의 목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메웠다. 오태식 대령과 황정필 대령은 이미 수십 번은 들어왔던 이런 연설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평가관 팀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통상적으로는 계급과 경력을 고려하여 최선 임자가 팀장을 맡는 것이 관례였다. 당연히 자신들이 속한 팀의 팀장은 자신들 중 한 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곧이어 평가관 팀 구성안이 화면에 나타날 터였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당혹스러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평가관 그룹은 육해 공군 및 해병대의 유기적인 합동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관례를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던 장성의 말에 강당 안이 순간 술렁였다. 새로운 방식이라는 단어가 장교들의 호기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자극했다. 오태식 대령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옆자리의 황정필 대령을 쳐다봤다. 황 대령 역시 굳은 표정으로 단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팀 편성은 사전에 제출된 각 평가관의 주특기와 경력을 고려하여 시스템이 무작위로 조합하였으며 팀장은 계급과 무관하게 편성 결과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고착화된 상하 관계를 벗어나 오직 능력과 논리에 기반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계급과 무관하게. 그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군대라는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계급 체계를 잠시나마 무시하겠다는 의미였다. 여기저기서 헛기침 소리와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평가가 아니라 군 조직 문화에 대한 일종의 실험이기도 했다. 잠시 후 스크린에 평가관 팀 편성 결과가 나타났다. A팀, B팀, C팀, D팀. 4개의 팀으로 나뉜 명단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오태식 대령과 황정필 대령의 이름은 나란히 A팀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 옆에 적힌 다른 팀원들의 소속과 계급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육군정보, 공군작전, 해군통신. 다양한 병과의 장교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명단의 가장 위에 있는 팀장 칸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A팀 팀장 육군 중령 강하늘. 순간 오태식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자신과 황정필 2명의 해병대 대령을 팀원으로 두고 육군 소속의 그것도 한참이나 후배인 여군 중령이 팀장을 맡는다는 말이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황정필 대령이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다행히 목소리가 크지 않아 주변 몇 사람에게만 들렸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오태식 대령 역시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경력과 명예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다. 강하늘 중령은 자신의 이름이 팀장으로 호명되는 순간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 결과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의 그런 태도는 두 해병대 대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팀별 토의를 위해 지정된 소회의실로 이동하는 내내 어팀 주변에는 냉랭하고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다른 팀원들 역시 두 명의 해병대 대령과 젊은 여군 팀장이라는 기묘한 조합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소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황정필 대령은 의자를 거칠게 빼내어 앉으며 입을 열었다. 강중령이라고 했나?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을 좀 들어야겠는데. 중령이 대령 2명을 지휘하는 팀장이라니 군법에 이런 경우가 있긴 한 건가? 말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적의와 조롱이 담겨 있었다. 시작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였다. 강하늘 중령은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황정필 대령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황정필 대령님, 브리핑에서 설명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저는 A 평가관 팀의 팀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군법 이전에 이것은 상급 부대의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낮이의 변화 없이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명령이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강조하며 이 상황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명령? 명령이라 줬소. 명령이라면 따라야지. 군인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둡시다. 우리는 강중령의 부하가 아니오. 엄연히 계급상으로 강중령보다 선임인 평가관들이란 말이오. 그러니 팀장으로서 우리에게 지시나 명령을 내릴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우리는 강중령의 의견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할 테니. 오태식 대령이 팔짱을 끼며 말을 받았다. 그는 황정필 대령보다 한 수 위였다.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대신 팀장의 권한을 철저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이었다. 사실상 팀을 따로 운영하겠다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다른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세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불꽃 튀는 신경전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제 강하늘 중령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녀는 훈련이 끝날 때까지 허수아비 팀장으로 전락할 것이고 맞선다면 대령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될 터였다. 강중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두 분 대령님께서는 해병대 수색대대에서 오랜 기간 복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소만. 그건 왜 묻는 거지? 해병대 수색대의 자부심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수많은 실전적 훈련과 임무를 통해 증명된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녀의 말에 두 대령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들의 자부심의 근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요점만 말하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대령님들께서 제 리더십을 신뢰하지 못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 계급이나 성별이 아니라 제 실력에 대한 의문 때문일 겁니다. 실전 경험도 없는 행정장교가 운 좋게 팀장이 되어 감히 우리를 지휘하려 한다는 불신.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전곡을 찔린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강하늘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한쪽에 놓인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하겠습니다. 그녀는 보드마카를 들어 뚜껑을 열었다. 제가 팀장으로서 두 분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두 분께서 직접 판단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군인은 행동으로 그리고 결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으로 부딪혀 이 보이지 않는 벽을 깨부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자존심을 건 실력 대결뿐이었다.
증명이라니 뭘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거요? 황정필 대령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강하늘 중령에 대한 불신과 경멸이 가득했다. 기껏해야 사격 점수나 체력 측정 기록 같은 서류상의 숫자를 들이밀며 자신의 능력을 강변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었다.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전투 기술로 증명하겠습니다. 강하늘 중령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강철 심지 같았다. 첫째는 사격, 둘째는 격투입니다. 이 두 가지로 제가 대령님들과 함께 팀을 이끌 자격이 충분한지, 아니,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격투?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특히 오태식 대령과 황정필 대령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저 작고 마른 체구의 여군이 해병대에서도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자신들에게 사격도 모자라 격투로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도전을 넘어선 모욕에 가까웠다. 황정필 대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고교 시절까지 국가대표 사격 후보 선수로 활약했을 만큼 사격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사수였다. 이거 정말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강중령, 지금 제정신이요? 사격? 나 황정필이에게 사격으로 도전하겠다. 좋습니다. 그 패기 하나는 인정해주지. 어디 한번 해봅시다. 대신 조건이 있어. 만약 강중령이 나한테 진다면 깨끗하게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우리 지시에 군소리 없이 따르겠다고 약속하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중령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황정필 대령이 순간 당황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오태식 대령이 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잠깐. 격투는 내가 상대하지. 오태식 대령은 해병대 내에서도 알아주는 무술 고수였다. 특공무술 5단의 합기도 4단, 유도 3단까지 합치면 도합 12단. 185cm가 넘는 거구의 단단한 근육질 몸을 가진 그가 마음먹고 덤비면 웬만한 장정 서너 명은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 그런 그에게 강중령의 격투 도전은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싸움을 거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강중령 후회할 텐데. 나는 여군이라고 봐주는 성격이 아니오. 뼈라도 부러지면 훈련 전체에 차질이 생길 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령님. 제 걱정보다는 대령님의 자존심을 더 걱정하셔야 할 겁니다. 강중령의 도발적인 대답에 오태식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히 애송이 같은 중령이 자신을 상대로 농담을 하고 있었다. 좋다. 모든 장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사격과 격투 둘 중 하나라도 우리에게 패배한다면 강중령은 팀장 완장을 내려놓는 거다. 만약 만에 하나라도 우리 둘을 모두 이긴다면 그때는 우리가 군말 없이 강중령을 팀장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 어떤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서약이 맺어졌다. 회의는 중단되었고 어팀의 기묘한 내기 소식은 순식간에 평가관 그룹 전체로 퍼져나갔다. 장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리며 사격장과 연병장으로 향했다. 다들 결과는 보나 마나 뻔하다고 생각했다. 해병대 최정예 대령들을 상대로 젊은 여군 중령이 벌이는 무모한 도박. 모두의 관심은 강중령이 얼마나 처참하게 패배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먼저 사격 대결이 펼쳐질 실내 사격장으로 이동했다. 통제관의 감독 아래 황정필 대령과 강하늘 중령이 나란히 사선에 섰다. 대결 방식은 간단했다. 25m 거리의 표적지를 향해 KO 권총으로 30초 안에 10발을 사격하여 더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었다. 먼저 쏘시겠습니까, 대령님? 레이디 퍼스트. 예우는 해드리지. 황정필 대령은 여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었다. 이윽고 사격 준비 명령이 떨어졌다. 준비 쏴. 신호와 함께 강하늘 중령은 놀라운 속도로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기계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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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짧고 절도 있는 총성이 5번 연속으로 울렸다.
그리고 아주 잠깐의 호흡 조절. 다시 5발의 총성이 이어졌다. 모든 사격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5초 남짓. 30초라는 제한 시간의 절반밖에 쓰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표적지가 앞으로 다가오자 사격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10발의 탄환이 모두 10점 만점 원 안에, 그것도 거의 한 곳에 겹치다시피 박혀 있었다. 중앙의 검은 원이 너덜너덜해져 종이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이었다. 황정필 대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침을 한번 삼키고 자신의 사선에 섰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의 사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강중령보다 훨씬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격발했다. 30초를 거의 다 채워서야 그의 사격이 끝났다. 결과는 98점. 10발 중 8발은 10점, 2발은 9점에 맞았다. 일반 장교라면 극찬을 받을 만한 훌륭한 점수였지만 100점 만점을 기록한 강중령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첫 번째 대결은 강하늘 중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황정필 대령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표적지와 강중령의 표적지를 번갈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구경하던 장교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이제 그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경외심이 조금씩 섞여들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오태식 대령과의 격투 대결이었다. 장소는 연병장 한가운데 마련된 매트 위. 두 사람은 상의 전투복을 벗고 활동이 편한 반팔 차림으로 마주섰다. 오태식 대령의 단단하고 우람한 팔 근육과 강중령의 가늘어 보이는 팔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지막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오태식 대령이 마지막 경고를 했다. 하지만 강중령은 대답 대신 조용히 격투 준비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자세는 어떤 무술의 기본 자세와도 조금 달랐다. 낮고 안정적인 중심, 그러면서도 언제든 폭발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탄력이 느껴지는 독특한 자세였다. 시작. 심판의 구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오태식 대령이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초반의 힘으로 압도하여 단숨에 끝낼 생각이었다. 거대한 그의 손이 강중령의 멱살을 향해 뻗어왔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두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강중령은 달려드는 오대령의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살짝 비켜섰다. 동시에 그녀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오대령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팔꿈치 관절과 어깨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자신의 몸을 지렛대 삼아 거구의 오대령을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오태식 대령이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이 매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강중령의 팔꿈치가 그의 목에 있는 경동맥을 정확히 눌렀다. 단 1초만 더 힘을 주면 그대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였다. 모든 상황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채 3초가 되지 않았다. 연병장에는 잠시 동안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산 같았던 오태식 대령이 가냘퍼 보였던 여군 중령에게 단 한 번의 합에 무력하게 제압당한 현실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오태식 대령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는 강중령의 팔을 내려다보며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강하늘 중령은 오태식 대령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제 자격을 증명했습니까, 대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승자의 환희가 아닌 처음과 똑같은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차분함이 오태식 대령에게는 그 어떤 조롱보다 더 큰 패배감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자존심이 격돌했던 대결은 그렇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렸다. 연병장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매트 위 강하늘 중령의 팔꿈치 아래 제압당한 오태식 대령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구경하던 수십 명의 장교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3초.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도 최강의 전사로 꼽히는 대령이 모두가 무시했던 가녀린 여군 중령에게 단 3초 만에 무너져 내렸다.
강하늘 중령은 오대령의 귓가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동작으로 흙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오대령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 행동에는 승자의 오만함이나 패자에 대한 동정이 아닌 같은 군인으로서의 담백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오태식 대령은 그 손을 잡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생을 지탱해온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강중령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졌소.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마치 천근만근의 바위를 들어올리는 것보다 힘겨워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군인이 패배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수치였다. 하지만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방금 전의 대결은 운이나 요행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실력의 차이. 자신은 평생을 연마해온 격투 기술을 펼쳐보기도 전에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그때 사격 대결에서 패배한 후 충격에 빠져있던 황정필 대령이 다가와 오태식 대령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 역시 고개를 숙였다. 저 또한 패배를 인정합니다. 두 명의 해병대 대령이 육군의 젊은 여군 중령 앞에서 동시에 패배를 시인하는 광경.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교들에게 이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각인될 터였다. 그들의 편견과 오만함이 강철 같은 실력 앞에서 어떻게 부서져 내리는지를 똑똑히 목격한 순간이었다. 오태식 대령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강중령. 아니, 팀장님. 저희의 무례와 오만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팀장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군인으로서 실력으로 패배했다면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 또한 군인의 도리였다. 바로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크지 않았지만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하고 힘있는 박수였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다. 훈련 전체를 총괄하는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박진섭 중장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주 볼만한 대결이었네. 진짜 군인들의 모습을 본 것 같아 흐뭇하군. 박 중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세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의 등장에 모두가 허리를 펴고 차려 자세를 취했다. 오 대령, 황 대령. 두 사람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지 이해하네. 하지만 그대들은 오늘 패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운 걸세. 진정한 강함은 계급이나 덩치, 심지어 소속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야. 그는 두 대령의 어깨를 두드려준 뒤 강하늘 중령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강중령. 아주 잘해주었네. 그대 덕분에 이번 훈련의 목표 중 하나인 합동성 강화가 첫날부터 확실하게 달성된 것 같군. 박 중장의 칭찬에도 강중령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할 뿐이었다. 박 중장은 다시 장교들 전체를 향해 몸을 돌려 말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걸세. 어떻게 저 젊은 여군 중령이 해병대의 베테랑 대령들을 상대로 저런 압도적인 실력을 볼 수 있었는지 말이야. 내가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동료 전우를 얕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모두의 뇌리에 똑똑히 새겨주도록 하겠네. 중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강하늘 중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장교가 아니네. 강중령의 이전 소속 부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이었네. 707 특수임무단.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연병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707. 백호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특전사 내에서도 최고의 요원들만 모아 국가급 대테러 임무와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전설적인 부대였다. 그곳은 단순한 정예를 넘어 괴물들의 집합소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에 요원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의 전투력을 가진 인간 병기라는 것은 군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강중령은 707에서만 10년 가까이 복무했네.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인질 구출 작전,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의 교민 철수 작전, 동남아 해역에서의 해적 소탕 작전 등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 수많은 실전 임무에 투입되었지. 강중령이 지금까지 수행한 9번의 해외 특수 임무는 단 한 번의 실패도 단 한 명의 아군 피해도 없었던 완벽한 작전으로 기록되어 있네. 장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눈앞에 저 조용한 여군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밀 작전들을 수행해온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오태식 대령과 황정필 대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부끄러움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들이 책상 위에서 작전 계획을 논하고 훈련장에서 공포탄을 쏘며 실전을 운운할 때 강하늘 중령은 진짜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것이다. 박 중장은 말을 이었다. 강 중령이 얼마 전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 일반 부대로 전출을 자원했을 때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그녀의 실전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이번 연합훈련의 평가관으로 특별히 차출한 것이네. 그리고 그녀를 어팀의 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녀의 계급이나 나이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압도적인 실전 능력과 통찰력을 믿었기 때문일세. 이제 모두들 이해가 되었나? 네, 알겠습니다. 장교들의 대답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렁찼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강하늘 중령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보이지 않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강하늘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평가관 그룹 내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력과 리더십의 상징이 되었다. 다시 소집된 어팀의 소회의실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냉소와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무겁지만 질서 있는 존중의 기운이 감돌았다. 특히 오태식 대령과 황정필 대령은 마치 처음 군에 입대한 훈련병처럼 강하늘 중령의 맞은편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강하늘 중령은 이전과 똑같이 차분한 태도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연병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직 임무에만 집중했다. 지금부터 어팀의 첫 번째 과업인 청군 제3기동군단의 방어 계획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지금부터는 어팀의 임무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두 대령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승리를 뽐내지도 패배한 상대를 질책하지도 않는 모습에서 그들은 진정한 강자의 품격을 느꼈다. 그것은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였다. 강중령은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작전 상황도를 띄웠다. 현재 청군의 방어 계획은 적의 주공이 예상되는 서해안의 A 지점에 모든 예비대를 집중시키고 B와 C 지점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방어선을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전형적인 집중 방어 전략입니다. 두 분 대령님과 다른 팀원들께서는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전 같았으면 황정필 대령이 나서서 교과서적인 계획이군. 문제없어 보이는데 라고 말했겠지만 이제 그는 섣불리 입을 열 수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오태식 대령이었다. 제가 보기에도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계획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가용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적의 예상 주공 지점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는 팀장님이라는 호칭을 아주 또렷하고 정중하게 발음했다. 강하늘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계획은 군사학 교범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크린의 한 지점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다. 그곳은 전선에서 한참 떨어진 후방 지역에 위치한 작은 항구였다. 전쟁은 교범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적 지휘관이라면 이렇게 명백하게 의도가 드러나는 계획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저는 적이 A 지점에 대한 대규모 상륙 시도를 보여주는 것은 기만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진짜 목표는 바로 이곳, 방비가 허술한 D 항구를 통해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우리 지휘부와 보급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에 회의실 안의 모든 팀원들이 스크린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가 지적한 D 항구는 너무 작고 수심이 얕아 대규모 상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방어 계획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팀장님, 저곳은 대형 함정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상륙 지점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공군 소속의 한 소령이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다. 대형 함정은 필요 없습니다. 소형 고속 침투정이나 잠수정이라면 야간에 얼마든지 은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히 적이 우리처럼 해병대 수색대나 특수부대를 운용한다면 그들에게 이곳은 오히려 완벽한 침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오태식 대령을 바라보았다. 오 대령님께서는 해병대 기습대대에서 작전과장 임무를 수행하신 경험이 풍부하시니 만약 대령님께서 적 지휘관이라면 이런 식의 작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순간 오태식 대령의 눈이 번쩍 뜨였다. 강중령은 그를 질책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그의 전문성을 정확히 인정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감동이었다. 자신을 무참히 꺾은 상대가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며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었다. 오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강중령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병대 전문가의 입장에서 더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저라면 D 항구 전방 10km 해상까지 잠수함으로 침투한 뒤 야음을 틈타 전투 수영으로 해안에 도달하겠습니다. 해안 감시 병력만 제압한다면 내륙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후방을 교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D 항구에서 불과 20km 거리의 군단의 주력 보급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지자 다른 팀원들의 얼굴에도 점차 위기감이 번져나갔다. 강중령의 통찰력과 오대령의 전문성이 결합되자 기존의 방어 계획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중령은 이어서 황정필 대령에게도 임무를 부여했다. 황 대령님께서는 저격수 운용과 화력 지원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만약 적 특수부대가 후방에 침투했을 경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아군의 화력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보완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한된 항공 자산과 포병 자산을 어떻게 재분배해야 할지 대령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황정필 대령 역시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태식 대령의 옆에 섰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무시하고 으르렁거리던 세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하며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팀원들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하늘 중령의 리더십은 소리를 지르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신 오히려 전문성을 존중하며 다시 세워주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 그것은 강철도 녹일 만큼 강력하고 따뜻한 리더십이었다. 그날 밤늦게까지 어팀의 회의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들은 청군의 방어 계획에 대한 수십 페이지 분량의 취약점 분석 보고서를 완성해냈다. 그 보고서는 군사 교범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실전 경험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녹아있는 걸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승진 훈련장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포성과 연기로 가득 찼다. 청군 제3기동군단은 어팀의 분석 보고서를 전달받았지만 그 내용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다. 군단 지휘부는 여전히 적의 주력이 서해안 A 지점으로 향할 것이라는 기존의 판단을 고수했고 D항구 방면으로는 한 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쳤다. 거대한 조직일수록 기존의 계획을 바꾸는 데에는 큰 관성과 저항이 따르는 법이었다. 강하늘 중령과 어팀은 종합상황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장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무인정찰기가 보내오는 영상과 각 부대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픽 기호들이 쉴 새 없이 깜빡였다. 훈련 개시 후 3시간이 지나자 예상대로 적의 대규모 상륙부대가 A지점 해안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청군 지휘부는 역시 우리의 판단이 맞았다며 안도했고 예비대를 총동원하여 해안 방어선을 강화했다.
다른 평가관 팀들 역시 청군의 교과서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팀장님 역시 저희의 분석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적은 정직하게 주공 지점으로만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팀의 한 젊은 장교가 멋쩍은 듯 말했다. 오태식 대령과 황정필 대령 역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자신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흘러가자 내심 초조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하늘 중령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그녀는 전장 전체를 보여주는 주 모니터 대신 후방 지역의 민간 통신망 감청 기록과 물류 이동 현황을 보여주는 보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녀의 나지막한 말에 팀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너무 완벽합니다. 적의 움직임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너무나 정직해요. 실전에서 적은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대하는 가상의 적은 비대칭 전력 운용에 능하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보조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민간 위성 통신망에서 포착된 비정상적인 데이터 송수신 기록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대용량의 데이터가 암호화된 형태로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패턴이었다. 이것 보십시오. D항구 인근의 민간 통신 기지국에서 30분 전부터 이상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오가는 민간 수산물 운송 트럭들의 이동 경로가 평소와는 다릅니다. 불필요하게 내륙 깊숙한 곳을 우회하고 있어요.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미세하고 전문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707에서 적의 특수작전을 막는 임무를 수없이 수행해 온 그녀의 눈에는 그 사소한 이상 징후들이 거대한 위협을 알리는 경고등처럼 보였다. 적의 주력 상륙 시도는 기만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의 모든 시선이 A 해안에 쏠린 틈을 타 이미 D항구를 통해 특수부대 침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 민간 트럭들은 침투한 요원들에게 무기와 장비를 보급하고 그들을 최종 목표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위장수단일 겁니다. 그렇다면 최종 목표는 군단 지휘부와 주 보급기지입니다. 적은 우리의 머리와 심장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1시간 안에 청군 지휘 체계는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오태식 대령이 소리쳤다. 팀장님, 즉시 훈련 통제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강하늘 중령은 즉시 박진섭 중장에게 직통으로 연결했다. 그녀는 흥분하지 않고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상황의 위급함을 보고했다. 하지만 통제본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다른 모든 평가관 팀들은 전황이 청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하는 상황에서 오직 어팀만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라이벌인 B팀의 팀장은 지나친 상상력이다. 검증되지 않은 첩보로 전군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제 모든 결정은 훈련 사령관인 박진섭 중장의 손에 달려 있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훈련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는 수많은 정보가 오가는 스크린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하늘 중령의 확신에 찬 목소리 사이에서 고뇌에 빠졌다. 그때 오태식 대령이 강 중령에게서 수화기를 건네받아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해병대 대령 오태식입니다. 제가 군 생활의 모든 것을 걸고 보장합니다. 지금 강하늘 팀장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저 역시 과거 서해에서의 실전 경험을 통해 이와 유사한 적의 기만 전술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어서 황정필 대령까지 가세했다. 사령관님, 저 또한 팀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즉시 예비대인 5분 전투대기 부대를 군단 지휘부 방어에 투입하고 특임대를 D항구 인근으로 급파해야 합니다. 한때 강하늘을 가장 불신했던 2명의 베테랑 대령이 이제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박진섭 중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알겠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중장이 결단을 내렸다. 어팀의 분석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즉시 훈련 상황을 중지하고 모든 가용 병력을 D항구와 군단 지휘부 방면으로 재배치하라. 즉시 실행에 옮기게. 그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종합상황실은 거대한 벌집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훈련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어팀의 빛나는 통찰력이 거대한 훈련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예측이 과연 현실이 될 것인지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박진섭 중장의 명령은 거대한 댐의 수문을 한꺼번에 열어젖힌 급류와도 같았다. 대한민국 국군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종합상황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돈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수십 개의 통신망에서 동시에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고 작전 장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상황판과 스크린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5분 전투대기 부대 즉시 출동. 목표 군단 지휘부 방어 진지. 반복한다. 목표는 군단 지휘부다. 항공작전사령부. 현재 A 해안 상공에 떠있는 공격 헬기 전 부대 즉시 선회하여 D 항구 인근으로 이동하라. 예상 침투로를 차단한다. 특임단 알파팀. 현재 위치에서 가장 빠른 루트로 군단 보급기지로 침투. 적보다 먼저 도착해서 주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A 해안의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하던 청군의 모든 전력이 단 한 사람, 강하늘 중령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거대한 체스판의 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군의 시선이 집중되던 주 전선은 순식간에 조연으로 밀려났고 모두의 관심받기였던 후방 지역이 이제 전쟁의 중심이 되었다. 이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선 어팀의 부스 주변으로는 상반된 기류가 흘렀다. 팀원들은 자신들의 분석이 전군의 움직임을 바꾸었다는 사실에 흥분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정작 강하늘 중령은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수많은 데이터가 흐르는 보조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또 다른 전투였다. 반면 강중령의 판단에 가장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던 B팀의 팀장 김현수 대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모멸감과 만약 강중령의 판단이 틀렸을 경우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미친 짓이야.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중요한 훈련을 전부 망치게 생겼어. 저건 분석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그는 애써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되뇌었지만 박진섭 중장의 결단이 내려진 이상 이제는 그저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명령을 받은 부대들의 움직임은 번개와 같았다. 군단 지휘부 외곽에 주둔하고 있던 5분 전투대기 부대는 사이렌이 울린 지 3분 만에 완전 무장을 갖추고 장갑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갑자기 실전 상황에 투입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오직 적의 기습에 대비해 지휘부를 사수하라는 단 한 가지 명령에 모든 것을 걸고 질주했다. D 항구 인근 야산에 매복해 있던 특임단 알파팀 역시 즉시 위장막을 걷고 목표 지점으로 내달렸다. 그들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깊숙이 침투하는 데 특화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어팀과 통제본부였다. 각 부대가 목표 지점에 거의 도착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적의 그림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군단 지휘부 주변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고 D 항구 인근은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 보고 없음. 적 발견 부호 없음. 각지에서 날아드는 보고는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다. 통제본부의 분위기는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다. B팀의 김현수 대령은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역시나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이. 거봐, 내가 뭐라고 했나. 아무것도 없잖아. 저 여자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애꿎은 병력만 밤새도록 뺑이치고 훈련 계획은 엉망이 됐어. 그의 수군거림은 어팀의 부스까지 들려왔다. 오태식 대령과 황정필 대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보증했던 판단이 이대로 해프닝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가 마르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가 강하늘 중령의 실패를 확신하던 바로 그 찰나. 고요하던 통신망을 찢는 다급한 목소리 하나가 터져나왔다.
5분 전투대기 부대가 군단 지휘부의 마지막 방어선에 도착하여 막 진지를 구축하려던 순간이었다. 여기는 알파 포네스트. 적적이다. 북서쪽 철책 3번 초소 방향. 적 특수부대 출현. 그리고 그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종합상황실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터져나왔다. 피웅. 실탄이 아닌 훈련용 레이저 발사기에서 나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진짜 총성보다 더 섬뜩하게 모두의 심장을 꿰뚫었다. 3번 초소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보낸 영상에는 검은 전투복을 입은 괴한들이 소음기가 달린 총으로 초병을 저격하고 유령처럼 철책을 넘어오는 장면이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강하늘의 예측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역전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3번 초소의 피격 보고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섬광에 불과했다. 거의 동시에 군단 지휘부 외곽 철책의 20군데가 넘는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전이 발생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침투한 적 특수부대원들은 유령처럼 나타나 청군의 방어선을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사령부 본청으로 통하는 C루트가 돌파당했다. 통신실이 피격. 외부와의 유선 통신망 일부 두절. 적들은 마치 지휘부 내부 지도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는 듯 가장 취약하고 핵심적인 시설들을 골라 정확하게 타격했다. 만약 5분 전투대기 부대의 조기 배치가 없었다면 지휘부는 10분 안에 완벽하게 점령당했을 것이 분명했다. 간발의 차로 도착한 5분 전투대기 부대원들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다. 그들은 정규 전투가 아닌 근접 시가전에 특화된 적들의 전술에 고전했다. 건물 모퉁이에서 계단 밑에서 환풍구 속에서 적들은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 아군의 숨통을 끊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강하늘의 예지력 있는 경고 덕분에 이곳에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들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한 명의 적이라도 더 막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같은 시각 D 항구 인근 야산으로 급파된 특임단 알파팀은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중령이 지목했던 민간 트럭의 우회로 지점에서 교묘하게 위장된 적의 야전 지휘소를 발견했다. 버려진 폐창고 안에는 대용량 위성통신 장비와 해킹 장비, 그리고 수십 개의 빈 무기 상자들이 널려 있었다. 강중령의 분석대로 이곳이 바로 적 특수부대의 침투와 보급을 지휘한 컨트롤 타워였던 것이다. 모든 증거 확보 완료. 적 잔당 소탕 후 즉시 복귀하겠다. 알파팀의 보고는 어팀의 분석이 완벽한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쐐기였다. 종합상황실은 이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하지만 어팀의 부스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 있는 태풍의 눈처럼 놀랍도록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하늘 중령은 더 이상 평가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는 야전사령관 그 자체였다. 황 대령님, 적들이 본청 옥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휘부 저격 및 통신 안테나 파괴가 목적일 겁니다. 지금 즉시 예비 저격조를 3번 건물과 5번 건물 옥상으로 보내 양각에서 적을 제압하도록 하십시오. 오 대령님, 적들은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동쪽 비상 통로를 뚫으려 할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2개 분대 병력을 해당 지역으로 우회시켜 퇴각하는 적을 포위 섬멸하도록 하십시오.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다져진 그녀의 통찰력은 마치 체스 마스터가 몇 수 앞을 내다보듯 적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때 그녀를 불신했던 2명의 해병대 대령은 이제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어 움직였다. 그들은 강중령의 전략적 판단을 즉시 이해하고 자신들의 풍부한 야전 경험을 살려 가장 효과적인 전술 명령으로 바꾸어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달했다. 여기는 어팀 황정필 대령이다. 3번, 5번 건물 옥상의 저격조는 듣고 있나? 적 예상 저격수는 2명, 방탄복 성능을 고려할 때 헤드샷이 아니면 의미 없다. 바람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계산해서 단 한 발에 끝내도록. 오태식이다. 동쪽 비상 통로로 이동하는 2개 분대. 적들은 섬광탄과 연막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시야가 차단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미리 약속된 지향 사격으로 화망을 구성하여 적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라. 세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한 몸처럼 움직여온 지휘부 같았다. 계급도 소속도 성별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아군을 살리고 적을 섬멸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의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는 이제 서서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밤의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한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군단 지휘부에서의 총성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적 특수부대의 마지막 발악은 처절했지만 미리 준비된 방어망과 어팀의 실시간 지휘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승패를 결정지은 것은 한 발의 총성이었다. 황정필 대령은 현장에서 날아오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종합하여 적 지휘관이 낡은 보일러실을 임시 지휘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즉시 가장 가까운 저격조에게 해당 위치의 좌표와 예상 엄폐 지점까지 정확하게 전달했다. 지금이다. 환풍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할 것이다. 단 한 번의 기회뿐이다. 잠시 후 잿빛 새벽의 정적을 깨는 단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적들의 저항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지휘 체계가 붕괴된 적들은 오합지졸이 되어 각계격 파당하거나 투항하기 시작했다. 훈련은 사실상 끝났다. 치열했던 밤이 지나고 찾아온 새벽의 연병장은 고요했다. 여기저기 훈련용 연막탄의 흔적이 잿빛 안개처럼 남아있었고 밤새도록 사투를 벌인 병사들은 녹초가 된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쪽에서는 붙잡힌 적 역할을 맡았던 전문 대항군 요원들이 무장을 해제당한 채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분함과 함께 자신들을 완벽하게 막아낸 청군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종합상황실에도 마침내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밤새도록 이어진 극한의 긴장감이 풀리자 장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동료들과 부둥켜 안으며 힘겨웠던 승리를 자축했다. 그때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박진섭 중장이 자신의 지휘석에서 내려와 수많은 장교들을 가로질러 어팀의 부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상황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박 중장은 아무 말 없이 강하늘 중령과 오태식 대령, 황정필 대령의 앞에 섰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상급자가 부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들을 향한 깊고 진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강하늘 중령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강 중령 아니 강 장군. 그대가 오늘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구했네. 최고 지휘관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였다. 그리고는 오태식, 황정필 대령을 차례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도 정말 수고 많았네. 역시 해병대는 해병대로군. 최고의 전사들이야. 그의 말에는 세 사람의 완벽했던 팀워크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어팀 부스 앞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이 다가왔다. B팀의 팀장이었던 김현수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자책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강하늘 중령의 앞에 똑바로 서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굽혀 거수 경례를 했다. 필승. 팀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의 편협한 시각과 오만함이 하마터면 훈련 전체를 그르칠 뻔했습니다. 팀장님의 통찰력과 지휘 능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그의 군 경력 전체를 건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장교들은 깨달았다. 오늘 강하늘 중령이 거둔 승리는 단순히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군 내부에 아직도 존재하던 낡은 편견과 불신을 상대로 거둔 더 위대한 전략적 승리였음을. 잿빛 새벽 하늘 아래 강하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한 명의 장교를 넘어 진정한 실력과 리더십의 상징으로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훈련이 종료되고 며칠 뒤 승진훈련장 대강당에서는 이번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에 대한 공식 강평이 열렸다. 훈련에 참가했던 모든 부대의 지휘관과 참모, 그리고 평가관 그룹 전원이 참석한 자리였다. 강당의 공기는 무겁고 엄숙했다.
성공적인 방어 작전에도 불구하고 훈련 초기에 드러난 심각한 정보 판단 착오와 후방 방어 체계의 허점은 모두에게 큰 숙제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강평을 주관하는 박진섭 중장은 단상에 올라서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밀어놓고 강당을 가득 메운 장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번 훈련은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적의 주력을 성공적으로 격퇴했지만 하마터면 보이지 않는 적의 비수에 심장을 찔려 지휘부 전체가 마비될 뻔했다. 만약 이번이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중 상당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질책에 장교들은 고개를 숙였다. 기존의 작전 계획, 수십 명의 전문가가 달라붙어 만든 그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왜 허점을 드러냈는가? 우리의 정보 자산이 부족해서였나? 병사들의 훈련이 부족해서였나? 아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과 오만 때문이었다. 박 중장은 어팀이 앉아있는 좌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여기 이번 훈련의 수훈갑인 A 평가관 팀이 있다. 그들은 훈련 초기에 정확하게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후방 침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솔직히 말해보자. 여군 팀장이 내놓은 특이한 분석 정도로 치부하며 그 무게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몇몇 지휘관들의 가슴에 박혔다. 어팀의 위대함은 단순히 적의 계획을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진짜 위대함은 육군과 해병대라는 출신의 벽을 넘고 대령과 중령이라는 계급의 차이를 넘어 오직 실력과 신뢰만으로 하나가 되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다. 강하늘 중령의 통찰력, 오태식 황정필 대령의 전문성과 결단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승리의 강평이 아닌 패배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박 중장은 대형 스크린에 훈련 당시 종합상황실의 녹화 영상을 띄웠다. 영상 속에서는 강하늘 중령이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두 해병대 대령이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장교들의 눈빛이 숙연하게 바뀌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강군의 모습이 바로 저것이다. 서로의 출신과 계급을 존중하되 맹목적인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군대. 오직 실력으로 말하고 실력 있는 자를 신뢰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군대. 이번 훈련은 우리에게 바로 그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었다. 강평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았다. 장교들은 3-3-5 모여 이번 훈련이 남긴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하늘 중령과 어팀이 있었다. 훈련의 마지막 날 평가관 그룹 해산을 앞두고 어팀은 조촐한 다과회를 가졌다. 어색했던 첫 만남이 거짓말처럼 그들은 이제 오랫동안 함께해온 전우처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태식 대령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쑥스러운 듯 입을 열었다. 팀장님 덕분에 이 나이에 군 생활을 새로 배우는 기분입니다. 평생을 해병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 자부심이 얼마나 좁은 울타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붉은 명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정필 대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총을 가장 잘 쏘는 군인 중 한 명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의 사격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은 그저 점수를 잘 내는 기술이었을 뿐 진짜 생존을 위한 전투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팀장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하늘 중령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과찬이십니다. 저 또한 두 분 대령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대령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없었다면 저의 분석은 그저 탁상 공론에 그쳤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녀의 겸손한 말에 팀원들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인품에 감탄했다.
그녀는 승리의 공을 독차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 공을 돌릴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날 오후 강하늘 중령은 박진섭 중장의 호출을 받고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박 중장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뜻밖의 제안을 했다. 강 중령, 자네의 다음 보직에 대해 상부와 논의를 마쳤네. 자네를 육군 교육사령부의 특수전 교리 발전 과장으로 보내고 싶네. 자네가 가진 실전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특수전 교리는 물론 각 군의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주었으면 하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중령 계급의 장교에게 군 전체의 훈련 교리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기겠다는 의미였다.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해하지 말게. 자네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했네. 나는 자네가 우리 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네. 그래서 묻고 싶군. 강중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네가 만들고 싶은 군대는 어떤 모습인가? 강하늘 중령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은 강하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든 실력만 있다면 그 사람의 성별이나 계급, 출신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모여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군대. 제가 꿈꾸는 군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진섭 중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 중령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장교들이 각자의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 밝았다. 승진 훈련장 정문 앞에서 어팀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오태식 대령과 황정필 대령은 강하늘 중령의 앞에 마주서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진정한 강자에게 보내는 한 명의 전사로서 바치는 최고의 존경심이 담긴 경례였다. 다음에 다시 전장에서 뵙겠습니다, 팀장님. 오태식 대령의 말에 황정필 대령이 짧고 굵게 외쳤다. 필승. 강하늘 중령 역시 그들을 향해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돌려주었다. 두 분 모두 건강히 복무하십시오. 충성. 세 사람은 경례를 마친 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들의 등 뒤로 펼쳐진 포천의 잿빛 하늘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품은 새로운 지평처럼 느껴졌다. 강하늘 중령은 자신 앞에 놓인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야 할 그 길을 향해 조용하지만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노래방 도우미 소리나 듣지.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천박한 모욕의 대상이 대한민국 최고 위급 삼성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뱉었다가 인생 전체가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순간 속에서 이 이야기를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오늘의 사연 모음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5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인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복도는 주말의 고요함이 무색할 정도로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긴장감의 진원지는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기획본부장 하선우 중장의 집무실이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군사 동태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막 끝낸 화상회의의 잔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30년 가까이 군에 몸담으며 단련된 그녀의 매서운 눈빛은 스크린 위에 작은 아이콘 하나가 담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놓치지 않았고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인함은 그녀에게 강철 나비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나비처럼 우아하게 전장의 흐름을 읽어내지만 그 결정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치명적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오늘 그 강철 같던 평정심에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 전 조카 김수아와의 짧은 통화를 떠올렸다. 올해 20살을 갓 넘긴 수아는 부사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경기도 포천의 한 통신지원대대로 발령받은 지 이제 막 석 달째인 신임 하사였다. 선우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존재. 어릴 적부터 유난히 그녀를 따랐고 그녀의 군복을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던 아이였다. 임관식에서 그 누구보다 늠름했던 조카가 첫 부임 후 걸려온 전화에서부터 무언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모 저 수아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부대 생활은 할만하니? 선임들은 잘해주시고? 라는 질문에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괜찮다고 답했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선우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체념. 마치 무언가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선우는 다음 주말에 면회를 가겠다고 했지만 수아는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치며 거부했다. 절대 오지 마세요. 그 절박한 외침은 선우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결국 선우는 예정에 없던 개인 휴가를 냈다. 수아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라도 조카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느낀 불길한 예감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하선우 중장의 상징과도 같은 각 잡힌 군복과 관용차를 뒤로하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스커트를 입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옷차림이었다. 오늘은 합참의 장군이 아닌 그저 조카를 보러 가는 평범한 이모이고 싶었다. 서울을 벗어나 포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평화로웠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싱그러운 5월의 풍경이 선우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는 듯 했다. 그녀는 휴게소에 들러 수아가 좋아하는 온갖 종류의 과자와 음료수를 사서 조수석에 한가득 쌓았다. 이것들을 보고 기뻐할 조카의 얼굴을 상상하자 잠시나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부대 위병소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다시금 불안하게 요동쳤다. 주말에 부대 면회실은 병사들을 보러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풍경들이 오늘따라 선우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길게 늘어선 줄의 끝에 서서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접수대 앞에 섰을 때 안쪽에 앉아있던 2명의 여군이 그녀를 맞았다. 한 명은 앳된 얼굴의 하사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윤아 중사였다. 최 중사는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고 면회객을 대하는 태도는 기계적이고 고압적이었다. 선우는 공손하게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최 중사는 신청서에 적힌 김수아 하사라는 이름을 보더니 고개를 들어 선우의 얼굴과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값이라도 매기는 듯한 무례하고 경멸적인 시선이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하사와 보란듯이 키득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선우의 귀에는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세상에 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무슨 소리 듣는지 모르나 봐. 그러게 말입니다. 꼭 무슨 술집 마담이 아가씨 면회 온 것 같습니다. 선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모욕감에 눈앞이 아찔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 그녀는 조카를 만나야 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노래방 도우미 소리나 듣지. 안 그러냐? 최 중사가 하사를 향해 던진 마지막 말은 결정타였다. 그것은 더 이상 뒷담화가 아니었다. 선우에게 직접 들으라는 의도적으로 계산된 폭언이었다. 주변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몇몇 사람들이 흠칫하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선우는 두 주먹을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다. 잘 다듬어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선우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수아 하사 만날 수 있습니까? 최 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안 되겠는데요. 김수아 하사는 지금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 때문에 비상대기 중입니다. 간부는 병사들처럼 주말이라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면회 불가능합니다. 주말 긴급 점검.
군 생활 30년의 선우에게도 금시초문인 변명이었다. 명백한 거짓말. 간부라 할지라도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주말 면회는 보장되어야 했다. 그 점검은 언제 끝납니까?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죠. 상부 지침이라서요. 이만 가보시죠. 다른 분들 기다립니다. 최 중사의 얼굴에는 내가 여기서 뭘 어쩔 수 있겠냐는 식의 비열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선우를 막아서는 그 행동에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의 필사적인 방어 기제가 느껴졌다. 선우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군부대 소란 행위로 자신이 불리해질 것이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부대 안에 있는 수아에게로 튈 것이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을 남기고 돌아설 때 등 뒤에서 최 중사의 승리감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게 누가 저런 옷 입고 오래? 거참 별꼴이야. 면회실을 빠져나온 선우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위로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최윤아 중사의 비정상적인 행동. 생전 처음 듣는 주말 긴급 점검이라는 핑계. 그리고 수아를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 이 모든 것은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오늘 겪은 모욕은 그 거대한 문제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차에 올라탄 선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핸들만 잡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그려지고 있었다. 가장 효율적인 정보 수집 경로, 동원 가능한 자산, 법적 절차와 명분,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까지. 분노는 개인 하선우의 감정이었지만 대응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하선우의 방식이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차에 시동을 걸었다. 5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지만 선우의 눈빛은 이제 막 시작될 기나긴 폭풍 전야처럼 어둡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하선우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라디오도 음악도 켜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 겪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복귀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감정의 영역이었다. 대신 그녀의 머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사작전을 수립하듯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적의 식별 부대 내 부조리를 주도 및 방관하는 선임 간부 그룹. 핵심 타깃은 최윤아 중사. 배후 및 동조 세력 존재 가능성 높음. 정보 자산 분석 조카 김수아의 비정상적인 통화 내용. 면회 시도 시 최 중사의 의도적 방해 및 허위 사실고지 그리고 선우는 조카의 목에 스치듯 보였던 검붉은 멍자국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명백한 물리적 증거였다. 아군의 목표 1차 목표는 김수아 하사의 신변 안전 확보. 최종 목표는 부조리 세력 완전 척결 및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문제는 접근 방식이었다. 그녀가 합참 중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대를 뒤집어 엎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다. 당장이라도 육군 참모 총장에게 전화 한 통이면 대대 하나쯤은 먼지 하나까지 털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수였다. 그런 식의 하늘에서 내리꽂는 정의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수아는 빽 좋은 신참 하사로 낙인 찍혀 남은 군 생활 내내 고립될 것이고 뿌리 뽑히지 않은 부조리의 잔당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아남을 터였다. 간부 사회의 텃세와 부조리는 병사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겼다. 이것은 기습 섬멸 작전이 아니다. 정밀 타격과 내부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선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언니이자 수아의 엄마인 하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언니는 동생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선우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 침착하게 들어. 오늘 내가 수아 면회를 갔었는데 부대 사정으로 얼굴은 못 보고 왔어. 그런데 아무래도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선우는 오늘 있었던 모욕적인 일은 뺀 채 면회가 거부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언니, 혹시 마지막 통화 때 수아가 부대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힘든 점을 얘기한 적 없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전부 말해줘. 수화기 너머로 언니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은 내게 걱정 끼칠까봐 말 못했는데. 지난번에 통화하는데 애가 울먹이면서 선임 간부 하나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 이름이 최중사라고 했던가. 자기 첫 평정을 그 사람이 쓰는데 계속 트집 잡고 괴롭혀서 군 생활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선우의 심장이 얼음물에 처박힌 듯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중사. 오늘 면회실에서 마주친 바로 그 여자였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애가 목까지 올라오는 활동복을 입고 있더라고. 덥지도 않냐고 물으니까 그냥 감기 기운이 있다고만 하고. 그러다 애가 잠시 고개를 드는데 목덜미에 시퍼런 손자국 같은 멍이 스치듯 보였어. 그것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한 직업군인의 미래를 담보로 한 악랄한 협박이자 인격살인이었다. 내가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애가 겁먹은 얼굴로 그냥 실수로 부딪힌 거라고만 하니까. 언니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울먹이고 있었다. 선우는 단호하게 언니의 말을 끊었다. 언니 탓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절대 수아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이 사실을 아는 티 내지 마. 내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할게. 날 믿어. 전화를 끊은 선우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조카의 목에 새겨졌을 손자국.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 시각 하선우가 떠나간 포천의 통신지원대대는 최윤아 중사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그날 오후 최 중사는 통신장비 창고에서 김수와 하사를 따로 불러냈다. 김하사. 오늘 면회 왔다던 사람 이모라고 했던가? 네, 그렇습니다. 행색이 아주 화려하시던데 뭐 하시는 분이야? 어디 룸사롱이라도 운영하시나? 비웃음 가득한 질문에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십니다. 평범? 내년이나 내년 이모나 생긴 것부터가 평범하질 않은데. 오늘 나한테 아주 거슬리는 모습을 보였어. 그러니 대가를 치러야지. 최 중사는 창고 구석에 쌓인 수십 개의 통신 케이블 드럼을 가리켰다. 저거 내일 아침까지 수량 파악하고 먼지 하나 없이 다 닦아놔. 혼자서 할 수 있겠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반항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해. 내 첫 평가는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부적격이라고 한 줄 쓰면 넌 여기서 끝이야. 알아들어? 이것이 최 중사가 수아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수아가 명문대를 다니다 왔다는 것,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흐르는 것을 참지 못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수아를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서열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수아가 지휘해야 할 병사들 앞에서 일부러 수아를 모욕했고 다른 선임 간부들과 함께 수아를 은근히 따돌리며 고립시켰다. 목에 멍이 들었던 그날도 그랬다. 장비 정비 중 수아가 작은 실수를 했다는 트집을 잡은 최 중사는 아무도 없는 창고 뒤편에서 수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년은 눈빛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꼭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같거든. 그 순간 수아는 목이 졸리는 고통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것에 절망했다. 임관식에서 조국의 충성을 맹세했던 자신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그리고 오늘 이모가 다녀간 이후로 최 중사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이모 오지 말라고 했는데. 수아는 먼지 쌓인 창고에 홀로 남아 눈물을 삼켰다. 이 지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던 이모의 존재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 같아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하선우는 언니와의 통화를 끝낸 후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비상 연락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군 생활 내내 가장 신뢰하는 후배이자 현재 육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재직 중인 강철민 준장이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군내에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다. 강 장군, 나 하선우 중장이네.
네, 중장님. 충성. 주말 저녁에 어인일이십니까? 강 장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합참의 핵심인 선우가 자신에게 직접 연락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자네에게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및 공식적인 조사 요청을 하려고 하네. 선우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숨긴 채 신뢰도 높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된 익명의 투서 형식을 빌려 포천 제열한 통신지원대대 내 간부 가혹행위 정황을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있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찰실장 직권으로 내일 즉시 특별복무 점검팀을 꾸려주게.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네. 하명하십시오, 중장님. 첫째, 조사는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한 채 진행하게. 해당 부대에는 점검 시작 1시간 전까지 통보하지 말 것. 둘째, 형식적인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되네. 해당 부대 모든 간부 및 병사들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담을 실시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셋째, 이번 조사의 지휘는 내가 직접 맡겠네. 다만 나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보고 라인의 최상단에서 상황을 통제할 걸세. 자네 팀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 강철민 준장은 숨을 삼켰다. 합참 중장이 직접 지휘하는 감찰. 이것은 단순한 비위 조사를 넘어선 썩어빠진 군 기강을 뿌리부터 도려내겠다는 최고위급 지휘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감찰실 정예 인원으로 즉시 팀을 구성하여 내일 아침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좋아. 보고는 2시간 단위로 내게 직접 하게. 전화를 끄는 선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 거대한 톱니바퀴의 첫 이빨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움직임이었다. 포천의 어둠 속에서 홀로 절규하고 있을 조카에게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새벽을 가져다 주기 위한 강철 나비의 고요하고도 무서운 날갯짓이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의 심장부 감찰실장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강철민 준장은 밤새 하선우 중장에게서 받은 단 몇 줄의 정보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위 조사가 아님을 그는 직감했다. 합참의 강철 나비가 직접 날갯짓을 했다는 것은 그 아래에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감찰실 내에서도 가장 예리한 칼로 평가받는 박정훈 대령을 호출했다. 박 대령은 수많은 군내 비리 사건을 파헤쳐온 베테랑 수사관으로 한 번 목표로 삼은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집요함으로 유명했다. 박 대령, 자네에게 특수 임무를 맡기겠네. 강 준장은 박 대령에게 보안 서약서를 내밀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정보의 출처를 철저히 함구한 채 포천 제열한 통신지원대대 내 선임 간부의 신임 하사 대상 가혹행위 및 조직적 은폐 정황에 대한 첩보를 전달했다. 상부의 직접 명령일세. 보안이 생명이야. 이번 작전은 공식적인 서류 한 장 남기지 않고 진행한다. 자네를 포함한 최정예 수사관 5명으로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오늘 오전 10시 부대에 진입한다. 박정훈 대령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서류도 없는 비공식 작전.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인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감찰. 이는 수사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할까요? 아니. 강 준장은 고개를 저었다. 뱀을 잡으려면 굴 전체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굴 입구를 막고 연기를 피워야지. 이번 작전의 핵심은 심리전일세. 간부들은 병사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입을 맞출 걸세. 우리는 그들의 벽을 힘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야. 그들의 작전은 치밀했다. 첫째, 대대장에게는 감찰 시작 단 1시간 전에 육군본부 연간 정기 복무 점검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명목으로 통보한다. 둘째, 진입과 동시에 부대 지휘부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간부와 병사들을 즉시 분리시킨다. 셋째, 핵심은 전원 1:1 개별 면담이다.
미리 준비한 독립된 공간 수십 곳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서로 말을 맞출 시간을 주지 않는다. 넷째, 면담 시에는 철저하게 익명성 보장과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강조하여 피해자들이 입을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박정훈 대령은 지도를 펼쳐놓고 팀원들과 함께 부대의 구조와 각 건물의 위치, 예상 이동 경로까지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다. 같은 시각, 포천의 부대는 월요일 아침을 평소와 다름없이 지옥 같은 일과로 시작했다. 특히 김수와 하사가 속한 통신중대는 최윤아 중사의 악랄한 통제 아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아침 장비 점검 시간부터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수화를 망신 주었다. 김하사, 위성 안테나 방위각 설정값 아직도 못 외웠나? 부사관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이러니 병사들이 하사를 우습게 알지. 내 밑에 있는 병사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부당한 지적이었다. 그 설정값은 매일 바뀌는 암호표에 따라 입력하는 것이지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신임 하사인 수아는 선임의 질책에 죄송합니다. 숙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최 중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수아는 이미 간부들뿐만 아니라 병사들 사이에서도 무능하고 찍힌 하사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오전 9시 대대장 집무실에 직통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육군본부 감찰실이었다. 뭐라고? 1시간 뒤에 본부 직할 특별감찰팀이 온다고.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기 점검이라고는 하지만 감찰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보하는 정기 점검은 없었다. 명백한 강제 수사의 시작이었다. 당장 전 간부 비상 소집, 모든 훈련 중지하고 부대 정비 상태 최종 점검 실시해. 젠장, 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거야? 대대장의 고함과 함께 부대는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비상방송이 울리고 간부들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 소식은 불과 10분 만에 최전방 소초의 병사까지 알게 될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무실에서 수아에게 서류 작업을 트집 잡아 삿대질을 하던 최윤아 중사 역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주말에 찾아왔던 그 여자.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던 노래방 도우미라고 조롱했던 그 여자.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우연일 거야. 그냥 재수 없는 정기 점검이겠지.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다. 만에 하나 김수아나 다른 놈들 중 누군가가 입을 열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왕국을 지키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녀는 함께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동료 중사 1명과 고참 하사 2명을 급하게 비품실로 불렀다. 상황이 안 좋다. 본부 놈들 작정하고 터는 것 같다. 일단 우리끼리 입부터 맞추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사실 절대 없다. 전부 모르는 일이다로 일관하는 거야. 알았어? 하지만 중사님, 만약 김수아나 애들 중에 누가 불기라도 하면. 그럴 일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최윤아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감찰팀이 도착하기 직전 최윤아는 담당하는 통신반 간부와 병사 전원을 막사 뒤편 교육장으로 집합시켰다.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를 완전히 지운 최윤아는 싸늘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섰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잠시 후에 육군본부에서 점검을 나온다. 너희들 한 명씩 전부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할 거다. 그녀는 천천히 간부와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겁에 질린 눈동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듯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야. 너희들의 의리를 시험하는 테스트다. 군대는 전우회로 굴러가는 곳이야. 내부의 일을 외부에 떠드는 건 전우를 배신하는 가장 질 나쁜 행위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만약 아주 만약에 너희들 중에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배신자가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최윤아는 잠시 말을 끊고는 겁에 질린 수아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들 휴가, 외박, 평점까지 전부 내 손으로 관리해. 그리고 나 군대에 아는 사람 아주 많아. 여기서 끝이 아니란 소리야. 배신자 한 명 때문에 여기 있는 모두가 남은 군 생활 내내 지옥을 맛보게 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알아들었으면 대답해. 네. 공포에 질린 병사들과 신임 하사들의 대답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수아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감찰이라는 한 줄기 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더 거대한 어둠이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최윤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문 특상. 정문 특상. 부대 전체 스피커에서 위병소의 다급한 무전 보고가 터져나왔다. 육군본부 감찰 지휘 차량 포함 총 5대의 검열 차량 부대 정문 통과 중. 반복한다. 검열 차량 정문 통과 중. 최윤아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부대 정문 쪽으로 향했다. 잘 닦인 검은색 세단들이 위압적인 행렬을 이루며 연병장을 향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포위망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육군본부 감찰팀의 검은색 세단들이 연병장 중앙에 멈춰 서는 순간 부대의 시간은 멎는 듯했다. 차문이 열리고 칼같이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박정훈 대령과 그의 팀원들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잘 훈련된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충성. 대대장 중령 이진성입니다. 사색이 된 대대장이 거수 경례를 붙이며 달려왔지만 박정훈 대령은 가벼운 목례로 답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부대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육군본부 감찰실 주관 특별복무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대장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저희 감찰팀에 일임해 주시고 집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박 대령은 이진성 중령에게 반문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1팀은 즉시 행정반으로 이동하여 통신중대 소속 전 간부 및 병사의 신상기록, 평정기록, 주말 출타 및 면회 기록 일체를 확보한다. 2팀은 최윤아 중사를 포함한 중대 간부 전원을 대대 회의실로 집결시킨 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기기를 수거한다. 3, 4팀은 중대 병사들을 생활관에 대기시키고 면담 준비를 시작한다. 지금부터 그 어떤 인원도 감찰팀의 허가 없이는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 움직여.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회의실에 갇힌 최윤아 중사는 동료 간부들과 분리된 채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사관들을 보며 입술을 바싹 말렸다. 그녀가 쳐놓은 철옹성 같던 통제망이 불과 10분 만에 외부의 힘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 아까 교육장에서 심어놓은 공포가 부대원들의 입을 끝까지 막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면담은 부대 내 상담실과 빈 소대장실 등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박정훈 대령은 가장 구석진 상담실에 자리를 잡고 직접 첫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마주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한 침묵의 벽이었다. 병사들과 신임 하사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모았다. 부대 생활에 어려움은 없나? 없습니다. 최윤아 중사는 어떤 선임인가? 엄격하시지만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최근 부당한 지시나 가혹행위를 겪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마치 녹음기라도 튼 것처럼 똑같았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과 베테랑 수사관들의 눈은 그들의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 땀으로 축축한 손,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리는 손가락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만족이 아닌 공포에서 비롯된 침묵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어렸다.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는 그 무엇도 밝혀낼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이번 특별감찰은 아무 문제 없음으로 종결될 터였다. 그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 갇힌 피해자들을 구출할 유일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바로 그때 7번 상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던 한 젊은 수사관에게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의 앞에 앉은 병사는 김수와 하사가 담당하는 통신반 소속의 박상병이었다. 그는 유난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는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사관은 압박하는 대신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네며 다른 질문을 던졌다. 박상병,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임무 완수라고 생각합니다. 임무 완수만큼 중요한 게 전후에 아닐까? 특히 직속 상관인 분대장이나 하사와의 관계는 더 중요하지. 김수와 하사는 어떤 상관인가? 김수와 하사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상병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다. 그는 평소 불가능한 업무를 떠맡고도 묵묵히 처리하고 병사들을 챙기려 애쓰는 김하사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던 참이었다. 수사관은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김수와 하사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수사관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박상병의 감정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최 중사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은 하지 못했다. 그 이름은 부대의 절대 권력이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다. 김수와 하사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제발 하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병사의 양심적인 증언은 침묵의 땜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보고를 받은 박정훈 대령은 즉시 김수와 하사의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부사관 학교 최우수 성적. 특이사항 없음. 그러나 면회 기록부 한 구석에 적힌 작은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5월 17일 1400 보호자 이모 방문. 김수와 하사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 사유로 면회 불어. 담당자 중사 최윤아. 주말 긴급 점검. 박 대령은 즉시 1팀에 연락해 그날의 부대 전체 작업 및 훈련 일지를 대조시켰다. 결과는 5분 만에 나왔다. 보고합니다. 해당 날짜 해당 부대에는 그 어떤 긴급 점검도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김수아라는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박정훈 대령은 직접 김수아를 불렀다. 자신의 면담실로 들어서는 수아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윤아의 마지막 협박이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박 대령은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수아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많이 긴장되는 것 안다. 하지만 여긴 취조실이 아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박 대령은 서두르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김수아 하사. 이번 특별감찰이 왜 시작되었는지 아나? 육군본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자네와 같은 초급 간부들의 인권과 복무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리고 자네가 하는 모든 말은 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고 완벽한 신변 보호를 약속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수아는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대령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을지도 모를 단 한 사람. 박 대령은 수아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주 토요일, 자네를 만나러 온 이모님이 계셨다고 들었다. 하지만 긴급 점검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고.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날 부대에는 아무런 긴급 점검이 없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그 순간 수아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들은 이미 최 중사의 거짓말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최 중사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윤아의 서슬퍼런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인사고과 군 생활의 미래, 가족에 대한 위협.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침묵하면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용기를 내어볼 것인가. 수아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열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담아 첫 마디를 내뱉었다. 모든 것은 제가 이 부대에 전입 온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견고했던 침묵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김수와 하사의 첫 마디가 터져 나오자 그동안 그녀의 목을 짓누르던 공포의 둑은 거센 물살에 휩쓸리듯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석 달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상세하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도의 풍경과도 같았다. 최윤아 중사가 자신의 학벌과 배경을 이유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시작된 언어폭력 병사들 앞에서 일부러 모욕을 주어 철저히 고립시켰던 교묘한 심리적 학대 군기가 빠졌다는 명목으로 한밤중에 혼자만 불러내 가했던 얼차려와 폭행, 그리고 자신의 인사평정을 무기로 암묵적인 복종을 강요했던 모든 순간들. 그녀의 증언은 막연한 피해 호소가 아닌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목격자까지 명확하게 적시된 하나의 정밀한 범죄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주말에 이야기가 나왔다. 이모의 옷차림을 두고 노래방 도우미라 칭하며 조롱했던 최 중사와 동료들의 대화, 터무니없는 주말 긴급 점검을 핑계로 면회를 막았던 사실, 그리고 이모가 돌아간 직후 자신을 불러내 다시는 그 여자 면회 따위 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라며 가했던 협박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정훈 대령은 수아의 진술을 기록하면서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문란을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 한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가 쫓던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왜 그토록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 제보자는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었다. 바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다. 수아의 증언은 기폭제가 되었다. 박 대령은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목격자로 지목된 병사들과 다른 하사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는 더 이상 막연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5월 10일 22시 통신장비 창고에서 최윤아 중사가 김수아 하사에게 가혹행위를 할 당시 현장에 있었나?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자 겁에 질려있던 부대원들의 방어벽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상병을 시작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던 몇몇 동료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수아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 진술은 진술을 낳았고 수아 외에도 최 중사 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침묵의 둑에서 터져나온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급류가 되어 부패의 근원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박 대령은 마침내 최윤아 중사를 소환했다. 회의실에 갇혀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애써 태연한 척하며 면담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동료 간부와 병사들의 진술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증거 목록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최윤아 중사. 박 대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5월 17일 14시 김수아 하사의 보호자 면회를 불허했다. 사유는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이라고. 해당 점검에 대한 공식적인 상부 지시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구두로 하달된 사항이라. 그렇다면 그 지시를 내린 상급자가 누구인가? 최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좋다. 그렇다면 김수아 하사의 목에 있던 멍자국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실수로 부딪힌 상처라고 했다지.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면 마찰은인지 압박흔인지 5분 안에 판명된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박 대령이 책상 위에 진술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 뭉치는 그 어떤 무기보다 무겁게 최윤아를 짓눌렀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허무했다. 김수아, 그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이라고?
여기 있는 20명이 넘는 진술인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입을 맞췄다는 건가? 최 중사, 당신이 쌓아 올린 침묵의 성은 이미 무너졌다. 결국 최윤아는 무너졌다. 그녀를 시작으로 공범이었던 동료 간부들 역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그들의 왕국은 불과 반나절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그날 밤 박정훈 대령은 하선우 중장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다. 수화기 너머의 선우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보고를 들었다. 박 대령이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건넸다. 수고했네.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그 후속 조치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최윤아 중사를 포함한 가해자 3명은 그날 밤부로 직위해제 및 구속 수감되었고 국방부조사본부의 추가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대대장과 주임원사 역시 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군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며 병영 부조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 달 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부대의 하선우 중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숨어서 온 방문이 아니었다. 정복을 갖춰 입은 그녀를 부대의 새로운 지휘부가 깍듯이 맞이했다. 그녀는 다른 곳은 둘러보지도 않은 채 조카가 근무하는 통신반 사무실로 곧장 향했다. 한 달 만에 마주한 수아의 얼굴은 아직 수척했지만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던 눈빛은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동료들 역시 더는 수아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진정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이모, 이제 김하사라고 불러야지. 선우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자 수아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수아야. 이모는 그저 내가 내민 손을 잡아주었을 뿐이야. 선우는 조카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의 햇살은 지난번과 같이 따사로웠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몇 달 후 최윤아 일당은 상습적인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전원불명의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최종 보고서가 하선우 중장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녀는 보고서를 조용히 읽어내려간 뒤 서류함에 넣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그녀는 다시 수많은 군사 현안과 씨름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깊고 긴 어둠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였다.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제법 베테랑 간부의 모습으로 병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수아의 사진을 보면 강철 나비는 고요히 미소 지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